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2학년 여러분, 그동안 잘 있었습니까? 그동안이라 봐야 뭐 한 1, 2분 됐겠죠. 아까 방금 백제 영상 찍고 나서 1, 2분 있다가 찍은 영상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맞이해가지고 여러가지 또 수업도 하고 뭐 여러가지 안내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치는데 오늘 옷도 또 이렇게 입고 온 거예요. 지금 더워 죽겠습니다. 지금 이거 반팔 아니에요. 긴팔이에요, 지금. 옷도 이거 저기 얇은 옷 아니에요. 완전 모직이에요, 모직. 춘추복을 입고 와가지고 지금 땀으로 샤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이 영상을 열심히 찍는 이유는 다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많겠습니까? 그 궁금증을 해소해주고 여러분들이 올해 1학기 때 수행평가도 잘 치르게 해주고 여러분들이 시험도 다 잘 볼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불타는 이 학문에 대한 열정으로 더워서 힘들어서 죽겠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 많이 해주시고요. 열심히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열심히 들어주시는 게 선생님에게 곧 힘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요 편말로 시작했다시피 오늘은 신라의 발전과 가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백제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그 백제에 대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바로 봅시다. 한강유역이 수도로서 유리했었던 점이 있었는데 어떤 점이 유리했습니까? 같이 볼게요. 비옥한 평야지대로서 농경문화와 철기문화가 발달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비옥한 평야지대면 농사가 잘 됐기 때문에 농경문화가 발달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철광석들도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요. 이걸 통해서 철제 무기를 통한 철기문화도 융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내륙과 바다를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였다는 거죠. 무슨 강이 있다고요? 무슨 강 유역이라고요? 한강. 한강 엄청 넓잖아요. 우리 뭐 영국의 런던의 테임즈 강이니 그 다음에 뭐 프랑스 파리의 세네 강이니 비할 바가 아닙니다. 한강 무지하게 넓은 강입니다. 길기도 굉장히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강을 통해서 바다로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바다로 쭉쭉 나가서 중국과 교류를 하여 선진문물을 수용하는 데 유리했었다. 그래서 한강이 수도로서 수도 입지가 상당히 좋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6세기 중에 백제를 중흥하기 위해 수도를 사비로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로 개칭하나 한 글자왕 누굽니까? 성스러운 바로 성왕 되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요, 아까 예고했다시피 신라의 발전과 가야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오늘의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신라의 체제정비 영토 확장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고구려와 했고 백제했으니까 우리 신라 해야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가야가 되겠습니다. 가야는 여러분들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그냥 조그만 소국이었는데 백제랑 신라 눈치 보다가 없어진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정말 대단한 철기 문명을 갖고 있었고 문화적으로도 아주 꽃을 많이 피웠던 게 바로 가야였는데요. 이 가야에 대해서도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세 번째, 삼국이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면서 나타난 특징들을 알아보자는 거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처음에 연맹 왕국이었는데 점점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게 된 그 역사의 현장 공식을 한번 우리가 공부해보고자 이번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봅시다. 신라의 건국, 신라 건국 신화하면 아주 여러분들 뭐 신기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무슨 거대한 용이 나타나고 무슨 거대한 황금알이 나타나고 난리인데 이걸 한번 우리 체계적으로 알아봅시다. 신라의 시조라 그러면 여러분들 누가 생각납니까? 바로 박혁거세가 생각나죠? 박혁거세 이야기 먼저 볼게요. 경주에 촌장들이 어느 날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고 이제 놀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서왕이 비치면서 말이 나타났어요. 페가수스도 아니고 흰 말이 나타나더니 알이 나타났는데 그 안에서 아이가 나왔으니 그가 박혁거세라고 합니다. 박처럼 생긴 알에서 나왔으니 성을 박씨라고 하고 세상을 밝게 비추라는 의미에서 혁거세라고 해가지고 박혁거세라고 이름을 지었죠. 박혁거세는 무럭무럭 자라요. 그리고 또 어느 날 모량리의 우물에서 갑자기 용이 나타나서 옆구리로 알을 낳았다 그래요. 그 알에서 또 아기가 나왔으니 그를 알영이라고 했습니다. 여자애였대요. 그래가지고 박혁거세랑 알영을 나중에 결혼시켜가지고 신라를 잘 이끌어 나갔다. 이 얘기가 되겠죠. 네? 방송이 나오다 무슨 소리지? 네, 아무튼 그냥 지나가는 방송이었나봐요. 깜짝 놀랐네요, 선생님이. 자, 하여간 디아나인이 잘 키워야 하고 뭐 이렇게 예쁜 아이는 처음 보내 그러면서 이제 알영이가 나왔는데요. 그 다음 스토리가 또 있습니다. 바로 석탈의 스토리가 있겠죠. 왜 이렇게 신라는 박씨도 있고 석씨도 있고 막 그래요? 좀 이따 김씨도 나와요. 김할지도 나오고. 신라 다른 왕조들은 성씨가 하나가 쭉 이어지잖아요. 고구려는 주몽이 무슨 씨입니까?
고주몽이죠. 고주몽, 고씨. 그 다음에 백제는 어떤 씨예요? 부여씨라고 했잖아요. 근데 신라는 왜 박씨도 나오고 석씨도 나오고 뭐 김씨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 이유는 선생님이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나오는 사람들의 뭐 탄생설화만 우리가 잘 봅시다. 석탈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석탈의. 석탈에는 멀리 어디 외국에서 그러니까 외국이라고 하면 흔히 우리가 이제 일본이라고 그러죠. 바다 건너 어떤 나라라 그래요. 거기서 어떤 왕이 자식을 낳았는데 불길하게 여겨가지고 그냥 배에다가 실어갖고 보내버렸어요. 그러다가 이게 흘러가서 어느 노인이 그 괴짝을 열어봤더니 거기에 석탈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석탈애를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꺼내서 잘 돌봐주다가 나중에 석탈애가 큰 뜻을 품고 가야에 가서 김수로 왕 유명한 사람이 이따 나올 건데 김수로 왕하고 맞섰다가 패배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다시 신라로 돌아가서 지략을 써가지고 호공이라는 신라의 실력자로부터 집을 강탈해 오기도 하고 나중에 이 석탈애는 이 신라의 남해왕의 사위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왕위를 이어받기도 했다는 것이죠. 아주 능력자예요. 석탈애. 석탈애도 이렇게 황금 괴짝에서 막 나왔다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그 뒤를 잇는 김알지가 있지 않습니까? 김알지. 근데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김알지가 왕이 된 건 아니에요. 나중에 김알지의 후손들이 왕이 되는데 아까 석탈애가 그 집을 뺏어갔다는 그 호공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밖에 나가갖고 이제 보니까 커다란 닭이 막 꼬꼬대하고 울고 있더래요. 황금 괴짝이 있었대요. 그 황금 괴짝에 또 뭐가 있었겠습니까? 알이 있었다고요? 네, 여러분들 예지력이 상승하셨습니다. 네. 꼭 보면 알이 나오더라고요. 그 알에는 누가 있었겠습니까? 애기가 있었죠. 네, 여러분들 예지력이 또 1 상승하셨습니다. 이렇게 황금 괴짝 안에 알 안에 애기가 나오는 이런 스토리들이 꼭 보면 옛날에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태어나는 스토리라고 해요. 이걸 난생설화라고 그래요. 좀 유식한 말로 난생설화. 계란에서 태어났다 이거. 계란이 아니고 이제 알에서 태어났다 이거죠. 난생설화. 이게 옛날 사람들은요, 뭔가 좀 이렇게 똑같은 사람처럼 엄마 뱃속에서 크다가 태어나는 그런 평범함보다는 좀 아주 특이하게 황금 알에서 태어났다. 어디 황금 괴짝에 있었다. 뭐 이런 스토리에 굉장히 권위를 부여하고 뭔가 거기서 카리스마를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정말 황금 알에서 태어났을까? 그건 잘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태어난 김알지를 갖다가 호공이 되게 이쁘게 잘 키우고요. 나중에 김알지의 후손들이 또 왕위에 오르게 되었었다는 거. 건국은 박혁거세가 사로국을 기초로 신라를 건국했으며 왕권이 약해서 박씨, 석씨, 김씨가 돌아가면서 왕을 했습니다. 삼성교립이라고 그러죠. 세 개의 성이 번갈아 가면서 왕을 했어요. 그렇죠. 그도 여러분들 고구려나 백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왕권이 강하면 한 성씨에서 왕을 계속 배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권이 더 강하면 형제한테 왕권이 가지 않고 자식들한테 왕권이 이어지죠. 근데 신라는 왕권이 초반에 너무 약했기 때문에 한 집안에서조차도 왕권이 이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남이 집안으로 왕권이 넘어가기도 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씨랑 석씨랑 김씨가 번갈아가면서 초반에 왕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들 영상을 한 편 지루하시니까 보여드릴게요. 아까 백제 때도 영상이 없어가지고 에서 태어난 박혁거세. 이건 좀 재미가 없습니다. 딴 거 보여드릴게요. 네. 미안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신라 건국 이야기. 옛날 경주지방의 6마을 촌장들이 알촌이라는 언덕 위에 모여 임금을 모시어 나라를 세우고 도읍을 정할 것을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양산 밑에 있는 우물 근처에 하늘에서 신비한 빛이 비추고 흰 말 한 마리가 들어앉아 절하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어 가보니 큰 알이 하나 있었습니다. 말은 하늘로 날아가고 그 안에서 어린 사냥아이가 나왔습니다. 그 아이를 6마을 촌장 중 한 명이 데리고 가서 길렀습니다. 밤과 같이 생긴 알에서 나왔다고 해서 성을 박씨라 하고 빛이 세상을 비추었다는 뜻으로 이름을 혁거세라 지었습니다. 박혁거세는 기골이 장대하고 모습이 준수하였으며 매우 영특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6마을의 촌장들은 혁거세의 출생을 신비롭고 기이하게 여겨 기원전 57년 혁거세가 13세 되던 해 그를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이제 왕의 칭호를 거서간 또는 거슬한이라고 하였고 나라의 성을 서나벌, 서라벌, 서벌 혹은 사라, 사루라고 하였습니다. 어느 날 모량리에 있는 우물가에 용이 나타나 여자아이를 낳았는데 사람들은 아령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아이는 성품이 어질고 모습이 아름다운 처녀로 자랐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혁거세는 아령을 왕비로 삼았습니다. 박혁거세는 왕비와 함께 전국을 돌며 농사와 노예치기를 장려하여 백성들이 잘 살도록 했습니다. 금성에 성을 쌓고 궁궐을 지어 나라의 토대를 닦았습니다. 박혁거세는 6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자마자 몸이 5개로 분리되었고 이 5개의 몸을 한데 묻으려고 하자 큰 뱀이 나타나 방해하여 5개의 눈에 나누어 장사 지냈다고 합니다. 이 5개의 눈이 바로 경주시 탑동에 있는 사릉입니다. 네, 박혁거세 신화, 설화 잘 보셨죠? 네, 이렇게 신라 건국에는요, 설화만 가지고 거의 뭐 15분, 20분을 써야 될 정도라니까요. 네, 이제 스피디하게 좀 전개해 보겠습니다. 자, 신라는요, 내문왕 때 와서 4세기 후반에 와서 위기를 맞이하면서 또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중앙집권국가의 밑바탕을 마련하게 됐어요. 어떤 일을 하게 됐느냐?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왕위는 이제 김씨가 일단 세습을 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박씨, 김씨, 석씨가 돌아가면서 했었는데 내무왕 때 와가지고 드디어 김씨가 왕권을 세습하게 되었다. 이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왕의 칭호로서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쓰게 됩니다. 이따가 신라 왕의 칭호가 바뀌어가는 걸 보여드릴 텐데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요. 내물왕 때부터 동그라미 1번 마립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물왕이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내물마립간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내물마립간. 네, 마립간. 마립간이라는 거는 말을 묶어두는 말뚝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유목민족의 용어이기도 하면서 그 말이 칸, 여러분들 징기스 칸 아십니까? 칸? 유목민족의 왕을 칸이라고 그러죠. 그런 유목민족의 문화가 이 신라에 좀 섞여 있었다. 그런 걸 의미하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 학자들이요. 자, 영토를 확장했대요. 낙동강 동쪽의 진한 영역을 확보하고 광개토 내왕의 도움으로 내부를 격퇴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백제랑 가야랑 외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신라 왕이었던 사람이 바로 내물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고구려한테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요. 나라를 위기에서 건지긴 했지만 고구려의 간섭을 많이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약간의 위기가 있었죠. 그런데 그러다가 눌지왕 때 와서 눌지왕은 왕위 부자계승을 확립했습니다. 김씨가 세습하고 자기 자식들한테 왕위를 물려주면서 신라도 백제랑 고구려처럼 왕권이 조금 더 강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맹을 맺게 되는데 그게 바로 동그라미 2번에 있는 나제 동맹 되겠습니다. 써봅시다. 나제 동맹. 이렇게 나제 동맹을 통해서 강력한 나라인 고구려를 백제와 함께 견제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라 왕건 되겠습니다. 되게 멋지지 않습니까? 금으로 아주 반짝반짝. 뭐 금이라서 가치 있다기보단 문화재로서 아주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게 신라의 이런 금 세공품들이죠. 금 허리띠, 금 가슴 장식, 정말 눈부신 그런 대단한 그런 유물들입니다. 금이라서 눈이 부시기도 하지만 이걸 만드는 기술도 아주 대단했다고 해요. 금 세공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해본 적은 없지만. 자, 신라 왕은요, 계속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1대 박혁거세 때는 뭐였느냐? 빈칸에 뭐라고 쓸까요? 동그라미 3번에 거서간 써봅시다. 거서간. 거서칸. 네, 거서간. 칸이죠, 이것도 거서간. 네. 그리고 2대 남해왕 때는 어떻게 됐느냐? 이름을 바꿔요. 차차웅이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차차웅이라고 바꿨어요. 자, 그 다음에 3대 유리 때는 뭐라고 바꿨을까? 동그라미 5번에 들어갈 이사금이라고 바꿨죠. 이사금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사금. 자, 그 다음에 17대 내문왕 때 뭐라고 바꿨다고 했죠? 아까 마립간으로 바꿨다는 거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네, 마립간으로 바꿨었다는 거. 마립간. 그리고 22대 지증왕 때 와서 드디어 중국식 칭호 왕이라는 칭호를 쓰게 되었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죠? 네, 넘어갈게요. 뒷장 넘어가겠습니다.
신라의 통치 방식은요, 지배 세력, 관리 등급, 행정구역 뭐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봅시다. 지배 세력은 박씨, 성씨, 김씨를 포함한 왕족과 귀족 세력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성골, 진골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신라의 귀족들의 등급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성골, 뭐 진골 이런 거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관리 등급이 있는데요. 관리의 등급은 동그라미 7번에 상대등, 네, 재상을 상대등이라고 했어요. 고구려에서는 대대로, 백제에서는 상좌평, 신라에서는 상대등이라고 했죠. 상대등. 이하 2월찬 이하 17등급의 관리들이었고, 행정구역은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라도 귀족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귀족들 회의가 동그라미 8번에 들어갈 무슨 회의였습니까? 화백회의였습니다. 화백회의. 귀족의 대표 회의로서 기능했었던 게 화백회의였죠. 화백회의. 백제는 정상회의, 고구려는 제가회의. 네. 자, 이제 신라의 골품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라의 골품제도 잠깐 여러분들 이거 보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신라는요, 여기 골품제도가 이 오른쪽에 있군요. 골품제도 한번 학습지에는 안 나와 있지만 골품제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골품제. 신라의 골품제는요, 골과 품으로 나뉘어져 구성이 됐었어요. 한마디로 성골, 뭐 진골, 그 밑에는 6두품, 5두품, 4두품, 3두품, 2두품 이렇게 내려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우리가 뭐 1등급, 2등급 하면 되게 높은 것 같으면 이게 골품제에서는 반대로 돼 있어요. 1, 2, 3, 4, 5, 6으로 하면서 올라가다가 진골, 그 다음에 성골 이런 식으로 등급이 매겨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여기 표에 보시면 4두품은 올라갈 수 있는 등급이 따로 있었고요. 5두품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6두품도 한계가 있었고 진골만이 최고 관직 등급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 이게 과연 평등합니까? 정말 좀 불합리한 신분제가 되겠죠. 아니 진골인데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4두품, 5두품, 6두품인데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분제는요, 나라의 발전을 좀 저해하죠. 그리고 이러한 정책뿐만 아니라 신분제는 입을 수 있는 옷도 달랐어요. 옷 색깔이나 옷 모양도 달랐고요. 같은 신분끼리만 결혼할 수 있었어요. 마치 인도의 카스트 제도 같죠? 그 다음에 진골만 금은 그릇을 사용하고 그 이하는 그런 걸 사용할 수 없었어요. 집 크기도 달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레의 크기도 달랐어요. 그러니까 진골, 지금으로 말하면 진골 이상이나 돼야 막 그랜저나 뭐 F스 같은 큰 차 타고 다니고, 진골 아니고 막 6두품이나 5두품, 4두품 막 이하면은 자전거도 못 타고 다니는 그런 시절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그렇죠? 의미는 성골과 진골, 6에서 4두품 등으로 구분되는 신분제도이고요. 특징은 정치사회 일상생활을 모두 규제하는 그러한 제도였었습니다. 네, 쭉 보시면 되겠고요. 6두품은 관직 승진에 제한을 받았고 주로 학문이랑 종교 분야에서 활약을 했었죠. 신라의 화랑도도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라의 화랑도. 화랑도는요, 말 그대로 신라의 그런 청소년 단체였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화랑과 낭도로 구성되어 있는 청소년 수련단체로서 승려, 원광이 만든 세속 5개에 의해서 운영이 되었죠. 그래서 화랑과 낭도 구성으로 신분 대립을 완화하고 인재를 양성하려고 했었습니다. 진골 귀족이건 뭐 아니면 그 이하의 등급이건 간에 같이 어울려서 생활하다 보면, 청소년 생활하다 보면 좀 계급의 갈등이 완화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골품제를 뛰어넘지 못했고요. 그런 신분의 벽을 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는 점에서 화랑도도 한계가 있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신라의 국가체제정비 이제 학습지로 돌아오겠습니다. 아까 중간에 있었던 내용은 너무 내용이 많아서 학습지에서 제외한 내용이니까 그냥 교양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라의 국가체제정비 그 완성 봅시다. 지증왕, 동그라미 9번에 들어갈 지증왕이라는 왕이 나와요. 지증왕 때 나라 이름을 드디어 신라라고 합니다. 그럼 선생님 그전에는 신라 아니었나요? 네, 그전에는 신라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사로구 혹은 사라 뭐 이런 식으로 불렸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신라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지게 된 게 바로 지증왕 때였죠. 나라의 이름을 동그라미 10번에 신라로 바꾸고 왕의 칭호를 여기 앞에서도 보셨죠? 비로소야 지증왕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어요. 행정구역 정비하고 영토로 확정했는데 여러분, 울릉도와 독도를 우리나라 영토로 만들었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지증왕 때였어요. 정말 오래전이죠.
일본 놈들이 이걸 우겨낼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때였다는 겁니다. 일본 놈들은 이때 울릉도 독도도 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가지도 못했어요. 신라가 정말 정복 사업의 일환으로 울릉도와 독도에 가서 영토를 확장했었던 때가 이때였어요. 신라 장군 이사부 아시잖아요. 지증왕이 보낸 장군이죠. 그래서 울릉도와 그 부속 도서인 독도를 신라의 영토로 삼음으로써 우리 역사의 무대가 비로소 되었던 것이죠. 그 전까지 울릉도와 독도는 독립되어 있던 그런 나라였었거든요. 일본 놈들이 왜 이렇게 우기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훨씬 더 오래전서부터 이렇게 우리 역사의 무대였었는데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버풍왕이 왕이 되게 됩니다. 근데 버풍왕은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귀족들의 세력을 좀 억제를 해야 왕권이 더 커나갈 텐데 귀족들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귀족들을 어떻게 억누를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컸었던 게 바로 버풍왕이었죠. 그래서 얼굴에 근심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리하여 버풍왕은요, 그 당시에 유행하던 백제와 고구려에서 유행하던 불교를 종교로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종교뿐만 아니라 외교이자 뭐 군사이자 혹은 사회적인 통합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게 바로 불교라는 그런 종교였는데요. 근데 기존에 있었던 신라 귀족들은요, 토착 종교를 신봉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불교라는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이기도 싫었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세력들이 들어와서 자기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걸 원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버풍왕을 더욱더 곤란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신라는요, 이 위치를 보십시오. 이게 위치상으로도 이 선진 문물을 중국이나 그런 나라들과 교류해서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백제는 바다로 가면 되고 고구려는 바다나 육지로 가도 되는데 무조건 신라는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다 백제한테 걸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상당히 곤란하겠죠? 또 먼 거리를 돌아서 가야 되니까 고구려를 통해서 가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제한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버풍왕은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체제를 정비합니다. 율령을 반포하고 관등, 공복, 골품제 등을 정비합니다. 그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게 또 뭐겠습니까? 불교를 공인했어요. 불교를 통해 왕권을 강화하고 사상을 통일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2차돈서로 아십니까? 2차돈이라는 사람이 불교를 공인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버풍왕에게 호소했었던, 자기가 일부러 죄를 지어서 버풍왕에게 자기를 죽여달라 그래서 결국 이제 참수를 당했는데 하얀 피가 나와가지고 귀족들이 놀라가지고 결국 버풍왕이 불교를 받아들이는 것을 반대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런 이 일이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네,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말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군요. 자,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영토도 확장해서 김해의 금관가야를 정복해서 낙동강유역을 정복하고 연호도 사용하는 등 이 정말 강력한 나라로서의 면모를 버풍왕 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점을 딱 찍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 용의 눈에 점을 찍는다고 그러죠. 활용 점정을 했던 사람이 바로 진흥왕이었어요. 진흥왕은요, 이런 얘기를 뭐 했던 건 아닌데 정말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법도 하겠군요. 나의 라이벌은 광개토대왕이라 할 수 있다 라고요. 신라 왕 중에서 정말 영토를 비약적으로 넓혔던 사람이 진흥왕이었어요. 진흥왕은 어떤 일을 했냐고요? 화랑도를 개편해가지고요,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해요. 인재를 양성하죠. 이 화랑도 출신들이 바로 누구겠습니까? 김유신 같은 사람들이 화랑도 출신들입니다. 화랑도를 통해서 뽑힌 인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영토를 또 확장해요. 백제로부터 뺏었던 이 한강 유역을 바탕으로 해서 위쪽으로 올라가서 고구려로부터 함경, 남도, 함경, 북도, 남쪽 지역을 싹 가져옵니다. 고구려는 그 당시 내분에 휩싸이고 있어가지고요, 이걸 제대로 방어해내지 못하죠. 그래가지고 신라한테 된통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라 입장에서는 아주 발전의 발판을 마련한 거죠. 한강 유역을 점령하고 고령의 대가야를 정복해서 이 경상남도 지역을, 경상북도 지역을 완전히 석권을 하게 됩니다. 김해 지역까지 완전히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순수비를 설치해요. 순수비가 뭐냐면은 이렇게 자기가 정복한 땅을 쓱 돌면서 비석을 징표로 세워놓은 비석을 징표로 세워놓은 것을 순수비라고 하는데요. 4개의 순수비와 단양 적성비 등을 세워서 영토를 표시하고 자신의 공덕을 만방에 과시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황룡사를 건립했습니다. 이 황룡사, 엄청난 이 황룡사 목탑이 되겠는데요. 황룡사는 엄청난 그런 사찰이었어요. 지금 남아있을까요? 지금은 없습니다. 고려시대 때 몽골 군대가 쳐들어서 다 불타버렸어요. 근데 선생님이 일본 놈 다음으로 몽골 놈들도 아주 싫어해요.
너무 이 화학과 상생의 장이 되어야 될 역사 이 수업에서 너무 다른 민족에 대해서 배타적인 감정을 드러내서 참 미안하긴 합니다만, 그럼 그렇다고 그래갖고 선생님이 일본 놈들한테 당했는데 일제강점기를 두고 일본민들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몽골한테 당했던 원간섭기를 가르치면서 우리 그래도 몽골을 그래도 고마워해야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니 몽골군이 쳐들어와서 황룡사 목탑을 불켜버렸다는데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몽골 군대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 당시 몽골 놈들 진짜 나쁜 놈들이지. 문화재도 못 알아보고 다 태워버리는 무식한 놈들. 네? 미안합니다. 너무 별 흥분했네요. 너무 흥분해서. 자, 이해해주세요. 여러분들 수업 듣는데 재밌으라고요. 네. 아무튼 황룡사를 건립해가지고 이렇게 문화의 융성을 꽃피웠던 게 바로 진흥왕 때 일이었다는 거. 이게 남아있었으면 참 우리 경주 수학여행 가서 볼거리가 많았을 텐데, 연구할 자료도 참 풍부했을 것이고, 고려시대까지도 아주 그냥 잘 지켜왔던 걸 갖다가 어떻게 한 방에 날려버립니까? 네.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학습지 밑에 그림이 있죠? 단양 적성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한산비, 마운령비, 황초령비, 그 다음에 창령비 등등의 여러 비석들을 세워서 신라의 넓어진 영토를 만방에 과시했었다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다 세월에 의해서 깎이고 부서지고 마멸돼서 이 정도만 남아있어요. 북한산비도 이 정도만 남아있고요. 자, 이제 우리 첫 번째 장 빠이빠이 하고 이제 두 번째 장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장 이제 새로운 나라 가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야는 어디냐? 지금의 김해 지역에 있었던 6개의 조그만 소국들을 우리가 가야라고 그래요. 대가야, 금관가야, 아라가야, 고령가야 등등 여러 가야들이 있는데, 이 가야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느냐? 이것도 옛날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 옛적에 김해 구지봉이라는 그런 봉이 있었대요. 여기서 빛이 나길래 촌장들이 올라가서 이 보자기를 벗겨보니까 그 아래 알이 6개가 있더라. 그 알 안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애기가 있었겠죠. 여러분들 정말 예지력이 오늘 마구마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뚜껑 열었는데 알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친구들도 꽤 많았을 텐데. 그렇죠? 거기서 이제 알에서 6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얘네들이 뭐 파워레인저가 됐냐? 그거 아니고요. 이 6아기들이 바로 이 6개 가야의 각기 왕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금관가야의 왕이 된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김수로 왕이었습니다. 김수로 왕. 옛날에 저기 배우 지성이 김수로라는 드라마의 김수로 왕으로 나왔었죠. 선생님도 이거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선생님 사극이라든지 안 빼놓고 참 재밌게 봅니다. 네, 김수로 왕. 김수로 왕은요, 국제 결혼을 합니다. 멀리 인도의 아유타국이라는 데서 온 인도 공주 허왕옥과 함께 이제 부부의 연을 맺고 쭉 가야를 이끌어 나가는데요. 이 스토리는 굉장히 유명한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김수로 왕 이야기. 약동강 하류 변환의 여러 나라가 모여서 건국한 연맹왕국이었고요. 이 김수로 왕은 굉장히 유능했다고 해요. 석탈해가 도전해 왔을 때도 석탈해를 물리치고요. 그 이후에 신라에서 벼르고 쳐들어온 그 신라 군대도요, 번번이 다 격파했었다고 그래요. 대단한 수완을 가졌던 게 바로 금관가야의 김수로 왕이었다고 그래요. 가야는 초반에 금관가야 중심으로 발전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금관가야는 이 발달된 철기 문명을 바탕으로 더욱더 왕성하게 커지게 되죠. 이 비늘갑옷 보십시오. 가야의 이 금속을 가지고 재련을 해가지고 갑옷을 만들고 무기를 만드는 기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의 눈으로 봐도 참 대단하네요. 옛날에 갑옷이 북방역의 전부였어요. 하지만 이 전기가야 연맹은요, 이 금관가야 중심의 전기가야 연맹은 광개토대왕의 침공으로 결국 깨어지게 됩니다. 자, 한번 써볼게요. 동그라미 13번에 금관가야, 철 대량 생산. 네. 중국과 일본을 바다를 통해 교육을 했고요. 광개토대왕의 공격으로 전기가야 연맹은 쇠퇴하게 됩니다. 아울러 금관가야도 좀 무너지게 되죠. 여러분, 이때는 김수로 왕은 이때 죽은 지 오래된 이후에요. 네, 김수로 왕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진 않았고, 훨씬 이후에 일어난 일이 되겠습니다. 그 뒤로 가야가 망했느냐? 그건 아니었어요. 가야는 명맥을 유지해 가면서 중심이 이동하게 됩니다. 이 6개의 가야 중에서 어느 하나도 이 가야 세계를 통일하지 못했어요. 대신에 후기 가야 연맹이라고 해서 대가야가 금관가야를 대신해서 가야 세계의 넘버원이 됩니다. 철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법을 만들어갖고 예전에 금관가야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군사력을 뽐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양쪽으로 샌드위치 협공을 받게 됐습니다. 서쪽에는 누가 있어요? 백제, 동쪽에는 신라. 얘네들이 양쪽에서 발전해 나가니까 그 틈바구니에서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는 압력에 의해 쇠퇴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래저래 가야는 좀 피곤했어요. 결코 약한 나라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강국들이 있다 보니까. 자, 이제 가야의 환경을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가다 보면은 이런 거 어디 뭐 박물관 뭐 도록 같은 거 보면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연정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이렇게 물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거는 신라 토기가 되겠군요. 이거는 그냥 장시 토기였던 것 같아요. 가야의 기마산 토기였고, 이거는 수레 토기가 되겠는데요. 이러한 토기들의 원형이 됐던 게 바로 가야의 문화였다는 것이죠. 가야 사람들이 만든 거죠. 가야의 한계는 분명했어요. 너무 작은 나라들이 각자 권력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느 한 나라가 대표적인 권력을 지니고 있지만 나머지를 다 아우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연맹왕국 단계에서 끝나는 거죠. 신라나 고구려나 백제나 이런 나라들처럼 더 강한 나라로 거듭나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백제나 신라가 가야가 발전하기가 무섭게, 발전하기도 전에 너무 압력을 가했어요. 그래서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을 못했다는 거죠. 자, 동그라미 몇 번입니까? 15번에 중앙집권 국가라고 써봅시다. 결국 가야는 신라에 의해서 종지부가 찍어지게 됩니다. 금관가야는 거풍왕 때 망하고 대가야는 진흥왕에 의해 가지고 망해서 가야는 끝이 나고 신라에 흡수되죠. 물론 백제에도 조금 흡수가 됐어요. 하지만 신라와 일본 문화에 가야 문화가 큰 영향을 줬으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연맹왕국과 중앙집권국가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 용어대로 풀어 말하면 왼쪽은 연맹왕국, 오른쪽은 고대국가가 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설명했다시피 연맹왕국 때는 왕이 강해요? 별로 안 강해요? 별로 안 강하죠? 왕이 약해요. 여기 여러 군장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왕은. 이 왕의 자리는 나중에 얘한테 갈 수도 있고 얘한테 갈 수도 있고 얘한테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왕은요 그렇게 강력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죽하면은 농사가 잘 안 되면은 왕한테 책임을 물어가지고 왕을 죽이기도 했다는 기록이 옛날 연맹왕국 국가의 기록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왕이 그렇게 센 게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중앙집권 국가가 형성되면서 왕은 옛날에 군장이었던 사람들을 자기 밑에 귀족들로 무릎을 꿇려버립니다. 이때부터 왕의 권리가 강해지고 왕권은 군장들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왕의 자식들에게 세습이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차이가 극명하게 나죠? 확실히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생각 키우기나 한 걸음 더에 있는 내용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언급하지 않았어도 개인적으로 쭉 읽어보셔야 돼요. 여기 읽어보시라고 다 만들어 놓은 거니까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심화 문제 푸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을 멈추시고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 푸셨습니까? 우리 답 맞춰봅시다. 심화 문제. 심화. 여러분 힘내세요. 이제 다 끝났어요. 자, 선생님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1번. 무슨 왕은 무슨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였으며 김씨의 왕위 세습을 확립하였다. 답 나오네요. 자, 무슨 왕입니까? 내물왕이 되겠습니다. 내물왕. 내물왕은 무슨 칭호? 내물마립간이었죠? 내물마립간. 네,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만들었죠. 자, 그 다음에 신라의 무슨 회의? 신라의 기록회의 뭐예요? 정사회의? 아니죠. 백제 거죠? 제가회의? 아니죠. 고구려 거죠? 그러면 신라는 화백회의였습니다. 화백회의. 자, 이렇게 해서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렇게 해서 신라까지 마무리를 지었네요. 뿌듯합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합시다. 자, 봅시다. 자, 다음 시간에는 삼국의 문화 발전과 대외 교류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